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네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가장 먼저 생각되는 단어가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인데요. 예,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하면 학생 인권이 될 텐데요. 네.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지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학교 현장에서는 정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의 이 권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인권이 정작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데요. 네. 이 4년이 흐른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그런 편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 37.9% 10명 중에 채 4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고요. 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 10명 중 3명에 가까운 26.4%였습니다. 네. 이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100점을 환산을 해보았는데요. 네. 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6.2%, 중학교는 52.2%인데 무엇보다도 학생 인권들이 좀 예민하게 다뤄지는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 48.3점으로 채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와 이 공립학교의 이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라는 것인데요.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절반이 그래도 넘는 54%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립인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49.9%로 나타나서 이 학생 인권 조례, 이 말로만 또는 문서로만 전달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학생들이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인권 조례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운영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국공립 방식은 말 그대로 이 국가에서 또는 공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공통적으로 전달되고 이러한 인권 조례에 대해서 권장되거나 또는 인지되는 그런 교육들이 실시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사립학교 그러면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든지 조금은 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이 국공립학교와는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학교 내의 운영 규칙이라든지 학교 내의 운영 방식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교의 학풍은 이래 또는 우리 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와서 그런 것들이 계속 또 진행되어 오다 보니 이 학생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 이 국공립학교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그런 만큼 이런 학생 인권 조례에 있어서 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학교가 이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둘러보아도 학교 내에 그러한 규칙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발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규칙 이상으로는 안 돼. 이걸 반드시 따라야만 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 학교와 관련된 영화를 보더라도 정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뭐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 차이가 이번 조사 결과에서의 차이를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립이 국공립보다 훨씬 자유롭고 혹은 자율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과 다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발과 복장 규제에 관한 비율도 그러면 사립학교가 더 엄격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표에서 보면은 국공립이 점수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이건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게 아니고 반대인가요? 그렇습니다. 두발이라든지 이제 이 복장 규제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점수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규제가 심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는 좀 덜하다라고 하는 쪽의 평가 수치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사립학교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관리 감독에서 보다 더 좀 더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그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사립학교는 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칫 이렇게 이 독립적이고 어느 정도의 자유가 부여된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만큼 학교로부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여러 학교 운영 관리에 있어서 교육 부분에서 일정한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는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진학 성적이라든지 또 학사 관리가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관리 감독에서 특별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강조하는 네. 것이 또 사립학교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두발 규제 평점을 보더라도 이 국공립학교는 이 77점, 이 수치가 높을수록 보다도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사립학교는 52.9점이었고요. 이 복장 규제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34.3점, 그만큼 자유가 덜 부여된다라는 것이고요. 국공립학교는 72.1점으로 이 차이가 거의 2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만큼 복장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어떤 차이가 국공립과 사립에서 이 현격하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니냐. 학생들이 보다 더 이 학사 관리를 잘 받아서 엄격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학생들이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일각의 또 주장도 있거든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에다 또는 학교 주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사 또 선생님이 될 수 있는데 이 그들의 의견까지도 함께 담은 그 결과를 통해서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합리적인 인권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눈길을 끄는 질문이 바로 체벌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체벌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뭐 확인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 저희들 학교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또는 70년대 초중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체벌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들께서 잘 되라, 또 나무라시는 그런 어떤 말 대신에 오히려 사랑의 매를 통해서 학생들을 훈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초중 고교생 5명 중 1명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에도 4명 중 1명꼴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해 실시된 이 조사 결과에서 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4.9%가 체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목할 부분은 중학생인데요. 우리가 이 중학생이 질풍노도의식이라는 표현을 잘 쓰게 되는데 네. 우리 10명 중 3명이 조금 넘는 30.8%가 체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는 22.3%였고요. 마찬가지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도 이 중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29.9%, 체벌과 마찬가지로 거의 30%, 10명 중 3명 정도가 모욕적인 욕설 또는 비하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학생들 그만큼 이 반항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지나치게 중학생들에게 통제를 가하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이 중학생 시절, 이 중학생 시기에 대한 좀 더 이 어떻게 보면 이 신중한 또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체벌도 네.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나타났는데요. 그도 그렇지만 교사들의 언어 폭력, 모욕적인 발언이 꽤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체벌을 할 수 없는 데 대한 풍선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라는 것이 한쪽을 누르게 되면 누르면, 한쪽이 예. 올라가는 것이긴데 우리가 체벌의 성격도 뭐 오늘 이 방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조사에서 체벌의 수준까지 아주 정밀하게 담아내기는 어렵거든요. 네. 체벌이라도 우리가 살짝 이렇게 손을 갖다 댄 것도 체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폭력에 가까운 그런 체벌도 체벌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진짜 아주 심각할 정도의 이 교단에서의 폭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잠깐 주의 경고의 차원에서 살짝 손을 갖다 대더라도 이것을 체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체벌마저도 사랑의 매라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권 조례의 취지자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최대한 자제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형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못하는 물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교실 내에서 너무 지나치게 학생들이 떠든다든지 또는 한 학생이 차마 이 교사로서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이 체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면 아주 심한 표현으로 또는 강력한 표현으로 욕설을 하게 되거나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위가 그만큼 높아졌고 빈도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보고서 안에서 이러한 지적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직무 피로도 그리고 체벌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선생님이 없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생님들 줄곧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올 때 보면 그만큼 여러 가지 업무에 이 피로감이 크다는 걸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생님들께 업무 부담 좀 줄여주시지 말입니다. 이 표현을 반드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행정적으로도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너무나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어느 정도는 경감시켜 드려야 실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또 지도에 그리고 연구 개발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로서는 이렇게 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 이외에 잡다한 그런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다 보니 또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정작 학생들을 좀 차분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네. 이런 피로감, 스트레스에다가 충분하지 못한 시간을 또 만회해서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기 위하다 보니까 바로 뭐 욕설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선생님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그 본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그러한 어떤 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 네.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편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적 비지도적인 비교육적인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잡다한 행정 업무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이 많은 것과 체벌이 늘어나는 것하고의 사실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관계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필요는 있겠고요. 네. 문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런 체벌이나 욕설, 인격 비하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예요. 예. 네, 아동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게도 가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들 이 유교적인 사고 때문에 가장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아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라고 하는 자식을 마치 재산처럼 여기는 또는 나의 통제 하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른 외부에서 간섭하기를 꺼려하는 우리들의 인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보호자인 부모에게 체벌을 받은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나이인 이 초등학생들의 경우가 25.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21.9%, 이 마치 부모의 통제를 어느 정도는 이제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3.3%로 나타나는데 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3.5%나 됐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아주 정신적으로 예민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들은 심지어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아이들을 충분히 통제할 시간은 완전히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타이르기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어떤 체벌을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고함, 욕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애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부모로서의 좀 차분한 그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체벌을 당한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시시하고 넘기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만약 이런 사태를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는 부모님, 나와 평생을 함께 해야 될 부모님마저도 범죄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 가정 내 그리고 우리 가정을 둘러싼 우리 사회 노력이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아이들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유교적 사고 방식, 내 아이를 내가 가르치게 되는데 누가 뭐래? 이래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부모님이 아이들의 양육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지위는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부모들의 심리 상태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은 폭력이다 하는 위협은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명 중 10명입니다. 사실 98%가 네. 공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자녀의 습관 교정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7%입니다. 남이면 안 되지만 내 자식만큼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도 35.3%. 너무 위험스럽습니다. 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때리겠다고 야, 좀 때려서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냐, 괜찮은 일 아니겠느냐라는 응답도 4명 중에 1명 정도인 23.3%로 나타났습니다. 때려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네, 해외 선진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체벌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지나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가 있군요. 예, 좋은 사례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결국 이런 것을 극복하는 네. 방법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 인식의 변화, 인내와 인식인데요. 스웨덴의 경우에 79년도에 부모가 체벌하는 것마저도 법으로 금지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많은 스웨덴 국민들이 가능할까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주 높은 반대 여론을 뚫고서 꾸준히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이후에는 스웨덴 아동의 체벌 경험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당장에 안 될 텐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체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금칙으로 여겨서 계속 타이르고 또 우리 생각도 바꿔나가고 아이가 뭔가 돌출 행동을 하고 돌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지라도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 문제를 고쳐나가는 그런 이 신의 한 수와 같은 지혜가 모아져야 될 때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건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교사들이나 부모들에게 설문조사가 하면 또 좀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요.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